111년 전 지축을 흔드는 대열이 있었다. 목숨을 걸고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이들이 있었다. 논과 밭에서 흙 묻은 손으로 생명을 가꾸고 농사를 짓던 그들은 하얀 무명옷 하나에 낫과 쟁기를 들고 세상의 끝으로 향했다. 농민들은 역사의 한 축으로 등장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조선 왕조 500년 기운을 간직한 땅이며 유서 깊은 문화유적의 도시 전주의 한켠엔 백의의 전사들이 걸어간 황토빛 발자국이 떠돌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태동에서 최후의 항전까지 거침없이 달렸던 혁명의 땅.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이 꽃잎처럼 흩뿌려진 땅. 전라북도 전주로 떠나보자. (1894년) 학정으로 고통받던 농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전라북도 정읍에서 첫 불꽃인 고부봉기가 일어났고 이어서 무장항쟁인 1차 기병, 그리고 광군과의 첫 전투인 황토현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이른다. (111년) 전 전주는 전라도의 수부일 뿐 아니라 건국자의 고향이라는 위엄 있는 도시였다. 그만큼 전주성은 조선 정부는 물론 농민군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농민군이 한도의 수부를 점령한 것은 조선조 건국 이래 최초의 일이었던 만큼 전주성의 점령은 동학농민혁명 사상 최대의 객과였다. 이곳은 전주성의 남쪽 문인 풍남문입니다. 농민군은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죠. 이곳은 그 당시 조선조 때 일반 농민군들은 감히 출입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터집이나 잡혀서 얻어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났던 곳이죠. 그런 곳을 농민군이 점령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큰일이었습니다. 이때 홍계운이 이끄는 그 경군은 이곳의 남쪽에 있는 완산 칠봉에 지휘본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농민군과 밀고 밀리는 전투를 수차례 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일본군과 청군이 조선에 상륙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군과 농민군은 더 이상 싸우다가는 조선이 큰 전쟁터가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5월 7일 드디어 화의를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군은 이곳을 빠져나가게 되고 경군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곳은 농민혁명 과정에서 가장 큰 전과를 올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혁명 과정에서 그 다음에 집강소 통치라는 이른바 농민 스스로의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조선 왕조가 서자 전주는 건국자의 고향이라는 권위를 인정받아 태조 원년에 호남 지역을 관할하는 전라도의 수부로 승격했고 이때 거대한 규모의 전주성이 축성되었다. 하지만 1905년 조선 통감부의 폐성령에 의해 전주부성 4대문 중 풍남문만을 제외한 3대문이 동시에 철거되었고 지금은 풍남문만 남아있다. 풍남문에서 동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전주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문화유적을 만날 수 있다.
(500년) 조선 왕조의 전통과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경기전이다.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끄는 비석 하나. 여느 비석과는 다르게 두 마리의 사자가 비를 바치고 있는 모습에서 격식을 차린 당대의 지위를 엿보게 한다. 하마비엔 여기에 이르렀거든 누구든 말에서 내리라. 자비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쓰여 있다. 설사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곳에서부턴 걸어서 들어가야 했는데 경기전이 가지는 위상을 가늠하게 한다. 고색창이나 논치를 살아가는 경기전. 겨울 속 하얀 풍경 속에 고즈넉히 자리 잡고 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위풍당당한 품새다. 경기전은 건국 후 태종이 조선의 왕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다가 광해군 11월에 다시 중건되었다. 임금의 초상화를 모시는 만큼 그 형태에서도 궁궐과 유사한 왕궁 건축으로 조성되었다. 경기전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중심축의 형성과 철저한 대칭성이다. 주요 건물이 모두 일직선으로 위치해 발을 들여놓으면 열린 문을 통해 깊숙한 곳에 있는 정전의 건물까지 들여다 보인다. 조선 왕조의 위계와 권위, 엄숙함을 엿볼 수 있다. 전주는 조선 왕조 전주 이시의 관향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던 곳이기도 하죠. 이곳은 태조 이성계 어진 즉 초상화를 모신 곳입니다. 특히 농민혁명 과정에서 경기전 일부가 크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건 관군들이 쏜 포에 의해서였죠. 현재 이곳은 서울에 있는 궁궐 다음으로 조선 왕조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경기전에 들르면 꼭 둘러봐야 하는 것이 태조의 초상화다. 조선조 왕의 초상화는 여러 점이 제작되었지만 현존하는 유품은 4폭에 지나지 않는다. 태조의 어지는 그 가치만큼 몇 차례 전란이 있을 때마다 이동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는데 동학농민혁명 속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국 경기전은 동학농민군의 혁명적 열기와 봉건적인 규례가 엇갈리는 대표적인 현장이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은 온 나라를 거대한 소용돌이로 몰아가기에 충분했다. 혁명이 일어나던 당시 전주성은 호남 지방의 중심선이라는 위상은 물론 조선 왕실의 전통성을 상징하는 의미심장한 곳이었다. 결국 농민군은 전주성을 지켜야 했고 광군은 전주성을 되찾아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두 축의 군대는 수차례 접전을 벌이게 된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당시의 혈전은 이곳 전주천 일대에서 벌어졌다. 이런 격동의 움직임이 계속되자 청과 일본은 농민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완산교와 그 다가교 사이에 있는 전주천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이 전주천이 대단히 수량이 많아서
홍수가 나면은 집까지 떠내려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라서 수량이 이제 별로 없는데요. 당시 그 농민군은 이 전주천을 넘어서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완산 칠봉에 있는 경군의 지휘부 쪽으로 향해서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완산 칠봉과 전주천 그리고 북남문과 남문 일대는 대단한 격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죽어간 농민군의 시체에서 흐르는 피가 이 전주천을 그 붉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주천에는 111년 전에 농민군이 흘린 그 피의 어떤 정신 이런 것을 담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전주천을 찾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111년 전에 이 농민군들은 뭘 위해서 싸웠을까? 왜 싸웠을까? 자기 목숨을 초회같이 버리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과연 오늘날 전주는 그러한 농민군의 그 희생을, 농민군이 흘린 피를 과연 값지게 계승하고 있을까 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동학농민군의 열기가 거세지자 조정은 외세에 군사지원 요청을 하고 진압을 빌미로 청나라와 일본군이 조선의 군대를 파견했다. 1년의 사태를 지켜보던 농민군은 청일 두 나라가 조선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군에게 화약을 요청하게 되고 1864년 5월 7일 극적으로 양군 간의 전주 화약이 맺어진다. 유유히 흐르는 이 물줄기 속에 111년 전 농민들이 지키려 했던 개혁의 삶이 흐르고 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전주천을 따라가다 보면 나지막한 산줄기 완산 칠봉을 만난다. 해발 163m의 중봉을 비롯 주변에 7개의 봉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잇고 있는 완상칠봉 일대는 전주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들의 숱한 피가 꽃처럼 흩뿌렸던 슬픈 현장이기도 하다. 전주성 점령은 고부봉기 이래 농민군이 거둔 최대의 전과였다. 전주성에 입성한 전봉주는 선화당을 본부로 삼고 성의 방어를 강화하면서 부호들의 재산을 몰수해 빈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성 안에 질서를 세워나갔다. 이즈음 농민군의 수는 벌써 수만 명을 넘었고 승리의 결과로 얻은 광군의 신식 무기로 재무장하는 등 농민군은 점차 정예 군대의 면모를 갖춰나갔다. 이곳은 그 전주시가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완산 시민공원입니다. 농민군은 1894년 4월 27일 음력이죠.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농민군을 추기해오던 초토사 홍계원의 경군은 바로 이 부근에 아영, 말하자면 그 지휘본부를 설치했죠. 그래서 결국은 5월 7일 전주 화약이 맺어질 때까지 이 부근 일대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 1991년에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탑입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전주시가지도 바라볼 수 있고 또 시민공원에서 여유롭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무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개같이 쓰러졌던 격전의 현장은 어느덧 사람들의 쉼터로 변해 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장도 하지 못한 배기의 전사들은 전주성의 서문과 북문을 나와 완산칠봉으로 향했을 것이다. 그들의 황토빛 발자국이 이 길 위에 선연히 보이는 듯하다. 광군을 이끈 홍계훈의 경군은 4월 28일 전주성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 완산칠봉에 진을 치고 최신의 무기를 준비한 뒤 전주성 공격을 시작했다. 그렇게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전주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른바 완산 전투였다. 농민군과 경군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는 가운데 격렬한 전투를 치른 것이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전주천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1894년 초토사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이 지휘본부를 설치한 곳도 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능선 일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그 지휘본부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보기 위한 것이죠. 근데 홍계훈의 경군은 전투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전주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왼쪽으로 보이는 저 풍남문 일대의 그 상가와 민가를 전부 다 불을 질렀다 그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일대는 그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군은 거기에 대한 그 대응으로서 이 전주천을 넘어서 홍계훈의 그 지휘본부가 있는 이곳까지 단숨에 쳐 달려 올라와서 이 구릉을 비롯해서 주변 상국을 전부 다 격전지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군 말할 것도 없고 농민군도 이 일대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제 발 아래 보이는 이 전주천은 지금 현재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111년 전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음을 저 전주천은 알고 있을 겁니다. 4월 29일부터 치러졌던 5차례의 격전. 하지만 어느 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양측의 피해는 늘어만 갔다. 그리고 5월 3일 대대적인 총공격이 벌어졌고 농민군은 홍계훈이 있는 본영까지 밀고 올라갔지만 경군의 신식무기 앞에선 역부족이었다. 이날 전투로 전봉준이 총에 맞는 등 농민군 수백 명이 희생되었다. 결국 완산 전투는 농민군이 경군과 전주 화약을 맺게 되는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됐다. 전통과 역사의 문화 유적이 특히 많은 전주 일대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다. 불명산 자락 깊숙이 숨어 사람의 접근을 꺼리는 듯 조용히 앉은 천년고찰 화암사. 그래서 화암사 가는 길에 잘 닦인 길을 기대할 수 없다. 고요한 선정 속에 나무들이 자리를 비켜 만든 사이길. 자연의 길 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인간사 번뇌의 한 자락쯤은 가벼워질 것 같다. 화암사는 신라 진성여왕 3년에 일교 국사가 창건한 절집이라곤 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7세기 후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됐고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주로 17세기 후반에 새로 지어진 것이다. 그중 극락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하항식 기법 건축물이란 점에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 늙은 나무들이 그저 꾸밈 없이 가람의 건물을 만들고 있다. 단청되지 않는 오래된 나무결에서 부처의 사랑과 관용을 말없이 느끼게 된다. 화암산은 가람의 마당을 중심으로 네 채의 건물들이 포위하듯 둘러서 있어 흡사 작은 성곽을 연상시킨다. 사찰은 여느 절집과는 달리 닫혀있는 구성으로 지어져 있어 찾는 이에게 부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심심유곡 산속에 깊이 숨은 절집에선 오래된 나무 향만 가득하다. 아늑하면서도 고즈넉한 가람은 오랜 연륜을 조용히 내뿜고 있었다. 깊은 골, 하늘가에 닿은 철집에 들어서면 사람의 마을이 부처의 마을로 이어질 것 같다. 화암산은 여느 절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만의 빛깔을 오롯이 품고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의 태동지를 따라가는 여정은 111년 전 농민군의 대열을 따라 삼내로 향한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3내 봉기 역사광장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여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5개 열주에는 각각의 그 농민혁명에 대한 그 설명과 그리고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열주의 글과 그림을 보면은 농민혁명의 어떤 전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 화약이 맺어진 이후 농민군은 최초의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지방행정을 관할했다. 집강소는 농민들의 행정력과 군사력이 결합된 행정자치기구로서 시분제도가 폐지되었고 부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등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비록 전국적인 규모를 갖진 못했지만 집강소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이 스스로를 위한 정치를 했다는 점에서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개혁의 꿈을 실현하던 농민군은 또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 (1894년 7월) 일본군은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한 뒤 계아파를 등장시켜 친일 내각을 탄생시켰다. 이미 농민군과 조선 정부 사이에 화약이 맺어졌지만 일본은 군대를 철수하지 않았고 조선에 대한 침략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일본의 행위는 농민군을 또다시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는 동학농민혁명 2차 기병으로 이어진다. 그 시작은 삼내봉기였다. 저 하늘을 찌를 듯한 새서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새서랑을 불끈진 농민군의 팔뚝을 한번 보십시오. 111년 전 전의에 불탔던 농민군의 기상을 보는 듯합니다. 지금까지는 농민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한 그런 기념조형물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 보시면은 정말 농민정신, 농민군의 어떤 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념조형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농기구를 힘차게 쥔 농민의 손을 형상화한 대동의 장. 1차 봉기가 반봉건 항쟁이었다면 삼내에서 시작된 2차 봉기는 반외세 항쟁이었다. 용감하고 의로웠던 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대동의 장 가운데 있는 그 농민군이 진 쇠사랑을 이제 보시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추모의 장 가운데 있는 이 기념 조형물을 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추모의 장에 있는 기념 조형물은 바깥에서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삼내 역사 광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조형물과 조경의 조화 속에 삼내 봉기의 체험적 공간을 훌륭히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특한 도명태의 추모의 장은 그 외형에서부터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추모의장에 있는 이 기념 조형물 가운데는 향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묵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는 이 큰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에 비치는 상은 즉 하늘과 농민군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농민군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가 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묵념을 하고 나서 하늘 쳐다보면 그 111년 전에 어떤 농민군의 이런 형상이 이렇게 이제 그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또 나와 이 농민군이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을 여기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추념의 장에 있는 이 바로 기념 조형물의 어떤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1년) 전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늘은 어떠했을까? 어쩌면 하늘 아래 사람답게 살고자 했고 의롭게 살고자 했던 소박한 마음은 아니었을까? 문득 그들의 간절하고 절박했던 삶이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다. 역사 광장에서 다시 발길을 돌리면 널찍한 들판, 삼내 봉기 집결지를 만난다. 이곳은 바로 삼내뜰입니다. 제 오른편으로 보이는 이 뒤쪽이 바로 농민군이 2차 기병 때 모였던 곳이죠. 이곳이 그 2차 기병의 집결지로 선택된 것은 이건 전주에서 가까운 역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역촌이다 보니까 길이 사방으로 트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모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군 최고 지도부는 이곳 그 삼내 주막에서 2차 기병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농민들을 이곳에 다 불러 모으도록 하는 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통문을 받아본 전국 각지에 있는 농민들은 이곳에 몰려들었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그 2차 기병지로서 엄청난 많은 그 농민들이 왔습니다. 농민군뿐만 아니고 군량미를 실어 나르는 대열이라든지 무기를 실어 나르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봉준을 다시 그 대장으로 추대를 하고 일본군과 싸울 것을 결의하고 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군은 이곳에서 소위 말해서 척여양 창이라는 깃발과 제폭군민이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논산 노선을 거쳐서 공주 우금치로 향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척의 양창이라는 기치하에 일어났던 삼내 봉기는 일본의 침략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구국의 마음으로 일어선 봉기였다. 삼내 봉기를 기점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으로 번져나갔으며 이는 이후 한일 의병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1894년 10월 9일 전봉준을 필두로 한 농민군은 서울로 향하는 북진의 나팔을 울렸다. 본격적인 의병 항쟁으로 그 모습을 바꾼 농민군의 발자국을 따라 충남 공주로 향한다. 북진을 시작한 대열은 먼저 공주성으로 향했다. 농민군에게 공주성 점령은 서울로 진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이었고, 동시에 관군으로서도 공주성이 뚫리는 것은 서울까지 밀릴 가능성을 의미했다. 결국 공주성을 둘러싼 전투는 양쪽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전투였다. 드디어 10월 23일 농민군의 공주성 공격은 2인 전투에서 비롯해 다음 날 대교 전투, 그 다음 날 효포, 웅치 전투를 거치게 되고 마침내 최후의 항전인 우금치 전투로 이어진다. 이 위령탑이 서 있는 이곳은 엄밀히 말해서 농민혁명의 그 격전지는 아닙니다. 1973년 이 탑을 처음 세울 때 공주를 돌파하지 못한 그 농민군의 한을 달래려고 공주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그 탑을 세웠던 것이죠.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 앞서서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싸우자는 호소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본군과 광군의 이른바 조일연합군과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일본군의 현대식 무기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군은 차례차례 쓰러져 갔습니다. 앞에 달리던 농민군이 쓰러지면 뒤를 따르던 농민군은 다시 그 무기를 집어들고 싸웠습니다만 끝내 공주 우금치는 돌파되지 못했습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혁명 사상 농민군이 일본 조선의 연합군과 싸운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으며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전쟁이다.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해 싸웠지만 일본군의 우수한 화력 앞에 농민군은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내기에 이른다. 당시 전투에 참가한 농민군은 3만 명. 그러나 살아남은 자는 3천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우금치 전투는 농민 전쟁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전투였지만 농민군은 대패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 위령탑 뒤에 있는 이 봉수대는 1994년 농민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소위 이제 봉수대에 이제 불을 붙여서 큰 불꽃을 일으키도록 했는데 아마 이것은 농민군의 어떤 그 불꽃, 농민혁명의 어떤 전쟁의 어떤 그 타오르는 어떤 이 염원들, 그리고 100주년이 되는 해에 민중들의 어떤 그 염원, 또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물론 이렇게 세워놓기만 하고 불을 이렇게 떼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와서 불 피우고 이렇게 경험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100주년이 되고 또 지금 110일이 된 이 시점에서 농민전쟁의 어떤 뜻을 되새기는 그런 조형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민군의 피로 물든 우금치 고개는 농민군 최후의 보루였고 그들의 꿈과 한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끝내 넘지 못했던 그 땅 위에 지금은 안타까움을 위로하는 조형물만 서 있다. 그 뜨거운 생명의 불꽃은 사라졌으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함성과 외침이 긴 세월을 넘어 귓가를 울리는 듯하다. 공주에서 김제로 다시 발길을 돌리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작은 마을 원평을 만난다. 원평은 고부봉기가 일어나기 1년 전인 1893년 동학교도들의 집회가 열린 곳이다. 동학지도부가 주도한 집회가 충청도 보은에서 열리고 있을 때 원평에선 동학혁명의 지도자인 전봉준과 손하중이 주도한 또 다른 집회가 열렸다. 보은 집회가 동학교도의 신원 회복에 주력했다면 원평 집회는 척외양 등의 기치를 전면에 건 정치 집회였다. 고부봉기가 일어나기 전 동학농민혁명의 불씨는 이곳 원평 집회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은 모악산과 원평천이 감싸고 있는 원평의 그 장터입니다. 특히 이곳은 그 1893년 원평 집회가 열렸던 곳이죠. 원평 집회는 농민혁명으로 발발하는 전 단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회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교조신운 운동 혹은 그 척양 운동의 어떤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집단적 행동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이 기념비는 바로 이 장터에서 또한 3.1 운동 때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농민혁명 그 전 단계와 농민전쟁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고 또 3.1 운동 때는 역시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이 원평이라는 곳은 우리 그 근대 민족 민중운동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저 안쪽은 또 역시 원평 구미랑 마을입니다. 이곳은 원평 또 전투가 벌어졌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농민들의 좌절된 꿈, 처절한 희생이 있었던 우금치 전투의 패배 이후 일본군과 관군은 대대적인 소탕과 추격전을 벌였다. 결국 농민군은 논산으로 밀려났고 황하대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전봉준을 위시한 농민군은 이곳 금구 원평으로 후퇴하기에 이른다. 이곳 원평은 전주 이남에서 가장 큰 장터가 열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전봉준이 한때 이곳에 살았다고도 하죠. 또 그리고 농민혁명의 한 5대 장군쯤에 해당하는 김덕명이라는 분도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평 집회, 즉 1893년 농민혁명의 바로 직전이죠. 원평 집회가 바로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전봉준의 그 농민군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밀려서 논산에서 한번 싸우고 다시 이 원평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서 있는 이쪽 언덕에 농민군이 배치해 있었고 일본군이 저 아래쪽 원평천을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 숲 일대가 그날 그 격전지였습니다. 이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군이 올라오는 일본군과 싸우다가 다치면은
인가에 내려가서 된장을 바르고 다시 올라와서 싸우고 또 그런 그 과정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농민군이 죽은 그 시체가 너무 많이 그 널브러져 있어서 한때 그 개들도 농민군의 어떤 살을 물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이곳에서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그 밀리던 그 전세를 완전히 그 전복하지는 못하고 일본군에 밀려서 다시 태인으로 그리고 다시 순창 피노리 쪽으로 갔던 것이죠. 이곳은 바로 그러한 그 전투가 벌어졌던 구미란 마을입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날 수는 없었던 이들. 미완의 꿈과 한이 온 숲을 떠돌고 있다. 그 산 아래 슬픈 역사를 가진 원평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111년 전 이 물줄기는 일본군의 추격길이었고 그 끝은 붉은 물길로 흘렀다. 그렇게 일본군의 추격과 사륙 속에 동학농민혁명의 빛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었으며 수많은 농민군의 희생이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최후를 찾아 순창으로 향한다. 원평 전투의 후퇴는 마지막 결전인 태인 전투로 이어진다. 전봉준의 농민군은 12월 21일 태인의 삼산에서 최후의 결사전을 전개하지만 역시 후퇴해야만 했고 태인 전투를 마지막으로 농민군의 조직적 투쟁은 끝나고 말았다. 새로운 세상을 열고 나아가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 했던 농민군의 꿈은 그렇게 좌절되었다. 남은 것은 일본군의 일방적인 사륙이었고 전봉준은 손화중, 김덕명 등의 지도자들과 함께 순창 피로리에 몸을 숨겨야 했다. 전봉준은 누가 뭐래도 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전봉준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밀려 원평과 태인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곳은 현재 낡은 집들이 있는 옛날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주막거리로서 상당히 번창했다고 그럽니다. 이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으면서 재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마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옛 친구였던 김경천이라는 자가 전봉준을 밀고 가게 돼서 결국 여기서 체포됐습니다. 전봉준은 농민혁명의 불꽃 속에서 살다 간 인물인데요. 저는 전봉준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그 느낌이 듭니다. 정말 전봉준이야말로 정말 그 위대한 그 지도자였다.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당히 맞이한 그런 그 지도자상을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전봉준은 과연 왜 농민혁명에 뛰어들었을까? 자신의 어떤 불만 때문이었을까? 아니죠. 그런 민중들이 고통받는 이런 잘못된 현실을 고치려고 뛰어든 것입니다. 근데 조선은 그를 거부했고 소위 말해서 농민혁명의 사회적 혁명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서울로 압송된 후 그는 일본 영사에게 사형을 받고 42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전봉준은 만인에게 떳떳함으로 공개 처형을 요구했고 자신의 피를 일본군 앞이 아니라 종로거리에 뿌려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그의 죽음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불꽃은 꺼졌지만 들불처럼 폭풍처럼 몰아쳤던 농민군의 함성은 하늘가 땅끝을 돌아 지금도 메아리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민혁명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농민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값진 것을 배웠습니다. 당시 정말 자신의 어떤 권리를 내세우지 못했던 이런 농민들이, 그리고 수탈만 당해왔던 이런 농민들이 자신들이 이제야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혁명을 통해서 역사의 어떤 새로운 세력, 새로운 어떤 주인공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인식상의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이것이 농민혁명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역사가 세계사에서 우뚝 빛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농민혁명이야말로 과거의 혁명이 아닌 정말 오늘날 진행되는 진행형의 사회혁명이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농민혁명은 우리 민족의 어떤 자주, 그 다음에 민주개혁, 그리고 지방자치,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는 가장 큰 실질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얼마나 제대로 가꾸느냐에 따라서 저는 아름다운 미래,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